잘 주무셨습니까? 네. 저는 일부러 시차 적응을 안 하려고 늦게 잤습니다. 그래야 가서 바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침에 해서 목이 조금 잠겼는데 목소리 톤이 좀 낮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내용이 조금 있는데 지금 3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제가 많이 스킵할 겁니다. 내용들을 좀 많이 스킵할 건데 결론적인 부분만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한 3서 얘기를 했습니다. 1장 2절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 우리가 건강히 살기를 바라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부모님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뭐 그런 생각으로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마음이 좀 생기면 정말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게 좋은 건데 혹은 오늘 얘기하는 고혈압하고 당뇨 얘기는 사실은 사람을 아주 야금야금 죽이는 병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이 정도면 건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게 하는 병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병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2차성 질환이 너무나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이걸 달고 살아요. 그리고 당연하게 병원에 가면 약을 주는 거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 당뇨의 약을 먹기 때문에 이게 마치 그냥 정상인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또 하나는 이겁니다.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지면서 이 앞으로는 고혈압하고 당뇨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평균 수명이 한 몇 년씩 증가함에 따라 고혈압, 당뇨 유병률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간은 유감이지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이 고혈압하고 당뇨에 대하여 좋은 의미로 말하면 아주 좋게 말하면 그렇게 높지 않아도 약을 주는 나라입니다. 환자들을 관리해서 좀 건강하게 살게 하겠다 하는 좋은 취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큰 함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혈압이라는 건 뭐 120에 80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이라고 말하고요. 이게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동맥의 상태와 관계가 있습니다. 동맥의 상태. 또 하나 이완기 혈압은 정맥의 상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20에 80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이 나냐면 40 정도 차이 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상입니다. 근데 이게 한 되게 많이 좁아져서 뭐 한 100에 80 이렇게 막 20 이내로 줄거나 이러면 그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동맥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정맥의 상태도 좋지 않고 그렇게 되는데 동맥만 유난히 안 좋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질환으로 인한 2차성으로 혈압이 안 좋을 때 보통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긴장을 많이 하면 뭐 그렇게 되기도 하고 우울증이 있거나 불면증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고생을 하시거나 이러면 또 혈압의 변화는 굉장히 수시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단이 요새는 많이 보편화됐고 옛날에는 혈압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요새 뭐 혈압기는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HMO를 가지신 보험을 가지신 메디케어 가지신 분들 중에 나라에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혈압기가 워낙 싸기도 하고요. 요즘은 뭐 50불 정도만 주면 웬만한 혈압기 다 사기 때문에 병원에서 쓰는 거나 일반 가정에서 쓰는 거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집에서 혈압을 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혈압을 여기 지금 제가 기준으로 제시하는 혈압들은 대부분 한국이나 일본에서 사용하는 걸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평균적으로 여기 보면 1기 고혈압을 140 그리고 이완기는 99
기준으로 봅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은 5 정도 더 낮게 봅니다. 135 정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고혈압은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이 노화입니다. 노화. 젊은 사람들이 고혈압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고혈압하고 당뇨가 있는 케이스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 유전이 굉장히 강한 집안이 그래요. 부모님이 양쪽이 다 고혈압 당뇨가 다 있는 경우가 있어요. 플러스 자기가 이 개인적으로 젊었을 때부터 너무 방탕하게 살아요. 술을 정말 많이 먹고 매일 기름진 음식 먹고. 요즘에 MZ 세대들이 정말 그게 문제입니다. 요즘에 30대들이 왜 문제냐면 이 식습관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MZ들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의사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지금 MZ 세대들이 나이 먹으면 병이 엄청 많을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이 배달 음식을 엄청 많이 시켜 먹습니다. 미국 사회도 그래요. 미국 사회는 옛날부터 점심은 뭐 도시락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패스트푸드를 먹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나이 들어서 이게 가랑비에 옷이 젖는 그런 질병이에요. 이런 질병이. 그래서 노화, 그다음에 유전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건 조절이 사실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를 올려놓은 이 재료들은 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한국에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오피셜로 올려놓은 거예요. 거기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전적인 요인은 매우 작고 생활습관이 매우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혈압은 생활습관하고 아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혈압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질병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요즘에는 하도 여기저기 가면 혈압을 많이 재주고 병원에 가면 당연히 혈압부터 재고, 그죠? 저희도 한의원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혈압부터 재는 겁니다. 침도요. 뭐 160에서 180 넘는 분들은 침을 아예 안 넣습니다. 가라 그럽니다. 위험해요. 잘못하면. 물론 혈압을 내리는 침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혈압이 많이 높으면 침을 놓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혈압을 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혈압을 인지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굉장히 적었고요. 또 인지를 해도 치료하는 분들이 적었지만 요즘에는 특히 미국은 HMO 제도가 많이 발달되면서 한국은 아직 HMO 제도가 없어요. 혹시 제가 HMO 쓰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별로 없으세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HMO를 안 쓰시고 메디칼이나 메디케어를 따로 쓰시거나 메디케어만 있는 분들, 메디케어만 따로 쓰신 분들은 regularly 관리를 못 받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대신 내가 가고 싶은 병원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무조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고 싶은 병원에 가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기검사나 그다음에 정기적인 체크업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내가 몸이 안 좋을 때만 병원에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HMO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요. 레퍼럴을 받아야 되는 게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더 광범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이로나 한방이나 그다음에 조금 더 기타의 뭐 체육 시설이나 이런 걸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 혜택이 HMO 속에 또 들어있고, 정기적으로 가서 HMO는요 정기적으로 의사한테 안 가면 좀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병원에 가든 안 가든 내 주치의는 내가 병원에 안 가도 한 달에 나 때문에 정기적으로 수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HMO를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레귤러리 한 3개월이나 한 번씩 그냥 가서 체크업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라고 HMO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는 것, 치료의 개념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미난 한 이제 보고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수잔 오프럴 8차 회의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전 세계의 이 고혈압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요. 고혈압 전문가라고 하는 건 의사 선생님들 중에 고혈압 전문가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결론이 얼마 전에 난 경우가 있어요. 몇 년 전이죠. 혈압은 낮을수록 좋다고 혈압 전문가들이 생각해 왔지만 최근 연구 결과들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581 공동위원장은 설명하기를 최근 일본에서 발표된 2건의 연구 보고를 보면 노인의 경우 최고 혈압이 140 이하로 낮춘 사람이나 140에서 106 사이로 낮춘 사람이나 건강 개선의 효과는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더 보수적으로 봅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굉장히 약을 줌에 있어서 그다음에 건강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델리키트합니다. 일본 사람들 원래 성격 자체가 그렇잖아요. 일본은요 야구를 하고 축구를 해도 전부 다 그걸 데이터로 만듭니다. 그 데이터로 만들어서 저 투수가 어떤 공을 많이 던지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공을 던지고 저 타자는 이런 경우에 뭐 어떻게 치고 이걸 전부 다 데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그 데이터에 의거해서 스포츠를 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거 1등인 나라예요. 나라의 국민성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부 다 데이터로 만들어 놓고 아주 델리킷하게 섬세하게 다룬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혈압은 정상 수치를 유지할 때 건강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생각해 왔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60세 이상의 노인들의 고혈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이처럼 기준을 낮춰서 얻는 효과가 없다는 이유 외에도 노인들은 다른 질병을 치료하기에 복용하는 약이 많은 만큼 혈압 강화제를 함께 복용했을 때 약물의 상호 효과를 생각할 때는 무조건 고혈압 약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자마라고 하는 미국 의사협회 저널에 실린 이 이야기에도 보면 약을 좀 줄이고 고혈압이 있어도 약을 좀 줄이고 염분 섭취를 줄이고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좋다. 생활 습관의 변화를 갖는 것이 더 좋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사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아무리 있어도요. 왜 못 이기냐면 미국은 뭐 이걸 음모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 전 세계의 많은 그 흐름과는 약간 다르게 미국은 약간 유감스럽게도 이걸 5 정도 더 낮춰서 혈압약을 주는 나라이고 당뇨도 그렇기 때문에 약간 유감스럽게 뒤에 누가 조금 관여하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굉장히 많이 받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그 회사들의 수입이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거든요.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이 그래요. 특히 미국은 일단 그렇습니다. 녹화되니까 할 말도 못 하게 되는 게 많네요. 사실은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고혈압하고만 관계되는 것으로 아시는데 당뇨하고 관계된 것으로 많이 아시는데 인슐린 저항성은 혈압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고인슐린 혈증이 생길 경우에 여러 이걸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 결국은 고혈압으로 가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고혈압으로 가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매우 쉽습니다. 이 구조가 그래요. 여기 보시면 가장 큰 게 문제가 뭐냐면 제일 끝에 있는 혈관 내피 손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혈관 내피 손상이라고 있죠. 당뇨병을 알고 있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혈관 안쪽에 내피가 손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혈압의 비트나 샐러리 같은 게 좋다고 들어보신 분 계세요? 과거에 많이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죠? 이게 왜 좋냐면 걔네들이 왜 좋냐면 걔네들은 혈관 내벽을 코팅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매끈하게 코팅을 합니다. 이 매끈하냐 거칠으냐의 차이는 뭐냐면 혈관이 아주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어요. 혈관 벽에 부딪히잖아요. 혈액이. 그럴 때 혈관 내벽이 부드러우면 잘 지나가고 혈관 내벽이 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거칠어지면 내피에 손상을 입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혈액이 빨리 못 지나가고 저항을 받게 돼요. 특히 우리 몸의 혈관이 얼마나 많은지는 아시죠? 우리 한 사람 몸속에 있는 혈관의 길이가 지구를 거의 2바퀴 돌 만큼 많잖아요.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이 혈액이 옮겨 다니면서 일어나는 그 필수 불가결한 내피 손상은 평생 일어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혈액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혈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겨울이 있나요? 겨울이 없잖아요, 여기는. 근데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뭐 제가 뉴욕 같은데 겨울에 집회 가본 적이 있어요. 겨울에 뉴욕 북부 이런 데 가보면 파톨이 엄청 많아요. 여기도 파톨 있나요? 여긴 파톨 거의 없죠. 비 때문에 좀 있지 않나요? 비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은 그 도로가 구멍 뚫린 거 파톨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별로 없나요, 여기는? 별로 없죠? 아이고. 하여튼 북쪽으로 올라가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저 뉴욕 쪽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겨울 되면. 왜냐하면 그 이게 막 줄었다 늘었다 하고 막 눈 밀고 다니고 이러니까 막 중간에 많이 파요.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혈관의 내피에 그런 손상을 입으면 결국은 이렇게 고혈압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혈압은 어느 나라나 생활 습관을 개선하라고 가이드라인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채소 많이 드세요. 정상 체중을 유지하세요. 소금 섭취를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이 아니다고, 소금을 먹어야지 고혈압이 낫는다고. 뭐 굳이 이런 짧은 시간에 그런 얘기까지 제가 다 일일이 얘기하기는 않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나 그거 분명히 들어서 나 소금 먹고 있는데 혹시 드시고 있는 분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말도 안 되는 짓 좀 하지 마시고요. 그게 모든 사람한테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그걸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착각하고 강의하시고 돌아다니는 분들 많아요. 좀 걱정스러운 게 요즘에 이렇게 좀 많이 오픈되면서 특히 유튜브가 저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거기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그다음에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관 내피의 그 손상을 막도록 혈관 내피가 그 좀 매끈해지게 만드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좀 말씀하고 지나가면 고혈압은 심장 문제보다는 정확하게 뭐라면 혈관 문제가 더 많습니다. 일부 극소수는 심장 문제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판막에 문제가 있거나 뭐 이렇게 그러면 부정맥하고 동반되는 고혈압이 오거나 막 이래요. 그런 환자들 봅니다. 판막증 환자나 부정맥 환자. 뭐 제가 맥을 안 봤는데 부정맥 많습니다. 의외로. 저희 오피스에도 오고요. 부정맥 치료를 약이 너무 싫어서 한방으로 치료하려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해드리고 좋아지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그럼 그때 제가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생활습관 개선. 이게 제가 일반 한의사들하고 좀 다르게 느껴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좋아하시는 이유는 가면은 이렇게 약으로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식이 조절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고 운동 이렇게 하시라고 그다음에 오서 그렇게 안 하면 막 혼내고 그런 걸 열심히 해주니까 그게 고마워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게 병원에 나라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주고 그렇게 하라 그러지만 그걸 얘기하고 그걸 체크업하는 의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혈관 문제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혈관 문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고혈압 환자가 운동해야 된다. 이거 너무 상식이에요. 너무 상식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이 운동할 때 걷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걷는 거를 그냥 테이크 워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시거나 발바닥이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은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 안 되면 집에 자전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 놓고라도 좀 하시고 어쨌든 이 운동에 좀 꼭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원래는 이 여기 지금 말씀드린 8가지는 백투에덴 8가지는 8개의 주제이기도 하고 보통 일주일 강의를 할 때 하나씩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고혈압의 첫 번째 운동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운동부터 하십시오. 특히 시니어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시니어들은 운동을 좀 소홀히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올해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9월이니까 2달밖에 안 되셨네요. 제가 한국에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저희 아버님 93세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저희 아버님이
작년에 요양원 들어가시기 전까지 끝까지 잔소리한 게 마지막까지 잔소리한 게 딱 하나입니다. 운동하시라는 거예요. 운동하시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잔소리가 운동하시라는 겁니다. 그만큼 운동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운동부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거 제가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는데 나중에 영상을 돌려보시고 스탑해서 읽어보셔도 되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HDL 기름,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콜레스테롤 제가 제일 기가 막힌 게 콜레스테롤 얘기예요. 요즘에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냥 콜레스테롤 약을 너무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특집을 하고 싶을 만큼 콜레스테롤에 대한 속상함이 저는 솔직히 있습니다. 이거 콜레스테롤 약 너무 쓸데없이 드시는 분들이 너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이거 그냥 고혈압 약 따라오면 콜레스테롤 그냥 요만큼만, 어제도 보니까 콜레스테롤 전혀 약을 먹을 필요 없는 분이 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레이쇼를 봐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토탈 콜레스테롤만 보고 약을 먹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되게 그 처방약 중에 가장 유감스러운 처방약이 저는 콜레스테롤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당뇨약이나 고혈압약보다 훨씬 더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제가 이걸 콜레스테롤 얘기를 기가 시간이 없어서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유산소 운동부터 하시고 걷는 것부터 하시고 천천히 걷는 것부터 하시고, 걷는 게 습관이 되면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1분 빨리 걷고 5분 천천히 걷고, 1분 빨리 걷고 5분 천천히 걷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 힘들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시간 너무 길게 하실 필요 없어요. 식이요법 말할 필요가 없죠. 먹는 거는 뭘 먹느냐가 너무나 고혈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에게 무염식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무염식의 그 폐에는요, 소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일단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은 살짝 간을 조금 드셔야 됩니다. 소화가 안 되는 분의 특징이 혈압이 낮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 특히 조금 젊을 때 소화가 안 되셨던 분들은 혈압이 좀 낮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소금을 좀 사용하면 소화도 좀 좋아지고 혈압도 조금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좀 필요하니까 좀 기억하시면 더 좋고요. 무염식에 가깝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기간을 딱 따져가지고 할 때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너무 짜거나 너무 싱겁게 먹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요법들이 있습니다.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할 수 있는 명상이나 요가 요법. 요가 요법은 미국에서 보험으로 커버를 해줄 만큼 효과가 있다. 마사지나 요가 이런 것들이 효과 있다고 이미 입증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흡요법. 저희는 바다가 가까워서 제가 이제 암 환자나 이런 분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권하는 게 바다에 매일 나가시라고 하는 건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호흡요법 중에 음이옴요법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음이옴이 제일 많은 게 바다거든요, 바다. 그래서 그런 호흡요법이, 호흡을 잘 하기만 해도 혈압이 보통 바로 내려갑니다, 바로. 이런 데는 좀 조심할 게 하나 있죠. 여러분 만약에 이제 어르신들이 운동할 때 피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해가 없을 때 운동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렇게 나무가 우거진 곳에서는 아침 새벽에 운동하시거나 저녁에 운동하시는 건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해가 지면 이 나무들이요, 산소를 내놓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내놓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저녁에 열심히 운동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게 돼 있죠. 그래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가 있을 때 운동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여기 이제 7번째 햇빛 요법이 있는데, 햇빛 요법을 운동을 하면서 운동하기 전에 물 먹고, 운동 끝나면 물 먹고, 햇빛을 있을 때 운동을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수치요법, 햇빛요법, 그 다음에 운동요법, 호흡요법 이런 걸 4개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만 잘하면 이 8개 중에 뉴스타트 혹은 백투헤드의 8가지 중에 4개를 동시에 해버립니다. 그만큼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8가지 중에 4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운동요법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절제요법, 잠을 잘 주무시고, 특별히 제가 오토파지라고 적어놨는데
그런 분들은 뭐 매일 저녁을 잘 조절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정도 2, 3일 정도 오토파지를 좀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과일요법이라든지 포도요법이라든지 주스요법이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백투에서 만든 효소가 있기 때문에 효소요법이라든지 이런 걸 다양하게 하는데 그런 걸 좀 혈압이 잘 안 되는 분들은 그런 걸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궁금하시면 나중에 목사님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당뇨 짧게 볼게요. 당뇨병은 공복 혈당 시 126, 2시간 혈당 200, 그다음에 무작위 혈당 2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세라고 하는 건 HbA1c, 그냥 줄여서 A1C라고 많이 말하는데 이건 뭐냐면 그 적혈구 하나에 당이 얼마나 붙어 있느냐, 얼마만큼의 양이 붙어 있느냐 이걸 말하는 게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겁니다. HbA1c 혹은 HA1c 혹은 AA1c 뭐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CBC 이렇게 보면 그 뭡니까 혈액 검사한 걸 보면 이게 눈에 보일 겁니다. 보통은 요거를 얼마 기준으로 얘기하냐면 6.5% 이상이면 당뇨라고 얘기하는데 5.7%, 5.8%를 기준으로 많이 말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 미국은요 이거를 6.5%나 6.4% 보통 기준으로 안 하고 5.7이나 5.8%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제가 지금도 계속 전화 받고 어제도 문자 오는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너무 답답해요 그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별로 높지 않아요. 6.6 정도 되는 분인데 얼마나 건강 염려증이 심하신지 이거를 여기다가 모니터를 아예 본인이 돈으로 사서 병원에서 안 주거든요. 여기다 붙여놓고 계속 이걸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렇게 건강 염려증 있는 분들은 제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왜냐? 계속 연락 옵니다. 이번 주에 그분한테 받은 전화가 20통 넘습니다. 한 사람한테만. 그러면 제가 잘 안 받죠. 그럼 문자를 합니다. 문자는 또 친절하게 답을 해야죠. 그죠? 바쁜데 어떻게 전화를 다 받아요? 전화 한번 하면 짧으면 10분이고 길면 30분이고 전화통 안 놓는 분들은 1시간도 붙잡고 있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받는 게 겁날 때가 많아요, 전화가. 그래서 대신 문자를 보내시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요 당뇨병을 보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공복 혈당 장애에서 이런 게 있고 내당능 장애라고 해서 프리다이베시라고 그러죠. 근데 이 내당능 장애 공복 혈당 장애가 프리다이베시죠. 그래서 140 정도로 봐요. 공복 혈당을 당뇨 재는 것도 키트 쉽잖아요. 이것도 뭐 나라에서 제공합니다. 재는 방법도 되게 쉬워요. 그리고 여기도 뭐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치과 선생님도 계시고 많이 계시니까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간호사 선생님들도 많으시니까 당뇨 재는 거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배워 드시면 좋고요. 저는 교회에서 교우님들이 이런 게 있어요. 혈압은 가면 많이 재줘요. 근데 당은 잘 안 재주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에 가면 가자마자 탁 찔러가지고 피 빼서 바로 당 재주는 병원 보셨어요? 그건 없어요. 근데 가자마자 무조건 혈압은 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 시니어들을 위해서 이 당뇨를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재주는 안식일 오후에 프로그램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뭐 물론 강제로 할 필요는 없고 원하실 때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높으면 또 그것도 상담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뭐 선생님들 계신데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당은 좀처럼 잴 기회가 많지 않다. 그리고 당을 재는 방법이 혈압은 간단해서 집에서 혈압계 놓고 재는데 당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당을 재보면 좋아요. 특히 언제 재면 좋냐면 요 시간에 재면 좋습니다. 요 시간. 당은 원래 당이나 고혈압은 원래 언제 재는 거냐면 아침에 기상해서 한 30분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딱 먹고 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때 당이 제대로 된 장이에요. 공복 혈당입니다. 그게. 그때 재는 게 좋아요. 이것도 췌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있냐면 한국 사람들은 췌장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로부터 한국 사람들이 야채를 많이 먹고 고기는 좀 덜 먹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허리가 길어요. 근데 요즘 애들 보면 다리가 길잖아요. 다리가 길어서 이뻐 보이죠. 그러면 장이 짧습니다. 장이 짧고 야채를 먹으면 소화를 잘 못 시킵니다. 그런 분들은 통과되는 시간이 힘들기 때문에. 이게 체형 자체가 흑인들 보면 얼마나 비율이 좋습니까? 다리가 길고 막 모델 많잖아요. 근데 그런 체형은 고기를 먹는 체형입니다. 이게
막 보고 이쁘고 안 이쁘고 이런 걸 외모로만 따지시는데 한국 사람들 유전적으로요. 아직도 유전자 속에는 장이 길고 야채를 먹는 유전자가 있지만 식습관의 변화로 해서 저희 밑에 애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을 보면 다리가 긴 애들이 점점 많이 나와요. 한국 가보시면 한국 애들이 체격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제가 일본하고 한국을 동시에 가본 적이 있는데 일본 애들은 애기들처럼 보여요. 일본 애들보다 한국 애들이 등치도 훨씬 좋고 다리도 훨씬 길어요. 평균 키도 훨씬 커요. 이 동북아시아에서 제일 체격이 좋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요즘. 근데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점점 야채를 안 먹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좋아지죠. 근데 이거는 무조건 생활습관병을 많이 달고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 이 미국 사람들처럼 대대로 그냥 열이 많고, 예? 아기를 방금 낳고도 그냥 찬물 샤워할 수 있는 그런 백인들의 체형하고는 한국하고는 완전 다르다니까요. 이 유전자 자체가 달라요. 근데 자꾸 그거 따라하거든요. 좋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췌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유전적인 요인도 많지만 여기도 보세요. 생활 습관이 훨씬 더 영향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당뇨는요. 제가 굳이 생활 습관병들 중에 제일 잘 고쳐드릴 수 있는 병, 저는 못 고치지만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저는 못 고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할 때 가장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당뇨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믿어요. 제가 왜 어제 구원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심심찮게 구원은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받는 거라니까요. 당뇨는 못 고치는 게 아니라 안 고치는 병입니다. 당뇨병 있는 분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당뇨 중에 유일하게 힘든 당뇨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빼짝 마른 사람이 당뇨 있는 사람. 이건 힘듭니다. 이건 고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조금 살이 쪘는데 당뇨가 있는 사람은 가장 쉽게 당뇨 고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약속했으니까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지막 말하고 마칠게요. 제가 작년에 장로교 목사님 중에 눈이 하나 당뇨로 인해서 시력을 잃으셨고요.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이고 이쪽 눈도 시력이 굉장히 낮아요. 그 다음에 발이 감각이 없어요. 발끝에 감각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신장이 키드니가 EGFR이라고 하는 신장의 그 사구체 여과율이 10%까지 떨어졌어요. 10% 떨어져 있어요. 정상 수치가 얼마냐면 정상 수치가 60에서 100이에요. 100. 보통 100 정도를 정상으로 보고요. 90 정도도 정상입니다. 그리고 일반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수치를 60 정도로 보고요. 60 밑으로는 워치합니다. 워치. 뭐 40, 50만 돼도 사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다른 2차성 문제들이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 떨어지면 EGFR이 떨어지면. 근데 이분이 당뇨로 인해 당뇨를 너무 오래 앓았어. 그러면 그분이 약을 안 먹었을까요? 약을 먹었겠어요? 안 먹겠어요? 의사가 시킨 대로 잘 먹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눈이 하나 안 보이고 발은 그 상태로 계속 가면 신장 투석을 해야 돼. 그 상태가 아니라 저한테 올 당시에 의사가 신장 투석을 하라 그래서 온 거예요. 어떻게 알고 왔어요? 다른 목사님 속이러 왔다고. 그 다음에 그 상태로 그대로 두면 치료를 잘 받아도 결국 발을 자르게 돼 있어요. 저한테 온 분 중에 이미 발가락 자르고 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지경이 돼서 온다고. 근데 그렇게 돼서 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의사가 하라는 대로 안 했느냐? 했어요. 의사가 하라고 한 게 뭡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라고 한 게 뭐예요? 약 잘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다잖아요. 그리고 가끔 뭐라 그래요? 운동 좀 하세요. 말은 하잖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운동은 안 해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약을 열심히 먹었는데 당뇨병 환자가 약을 열심히 먹어도 20년, 30년 지나면 특히 살이 좀 있는 당뇨 환자들은 2차성 당뇨병으로 인한 후유증을 알아요. 그게 세 가지로 가장 많이 와요. 첫 번째 눈, 두 번째는 신장, 세 번째는 발. 그래서 제가 발을 3번 자른 사람을 알아요. 이게 왜 안 되느냐 하면 생활습관 교정이 안 돼요. 제가 왜 당뇨는 못 고치는 병이 아니라 안 고치는 병이라고 말하냐면 당뇨 환자들한테 오면
식생활 개선하시고요. 제가 하는 대로 한 달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에이,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한 달 후에는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당뇨병이 걸려서 심각한 질병까지, 이 상황까지 가면요, 포기하셔야죠. 여태까지 많이 먹었잖아요. 포기할 거 많이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는, 이 당뇨의 또 하나 문제 중에 하나가, 당뇨를 오래 알면 고혈압이 생기죠. 2차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당뇨로 인한 고혈압도 정말 많이 생깁니다. 당뇨 유병률이 60세 이상은, 미국은 지금 30세 이상이 10%고요. 60세 이상은 한국도 25% 이상이고요. 미국은 3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당뇨예요. 지금 미국이. 엄청 심각합니다. 그래서 막 운동을 열심히 나라에서 시켜보려고 하고 그러는데 안 돼. 이 당뇨약 만드는 회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아십니까? 그다음에 식사관리, 뭐 이거는 이 한국의 그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가이드한 거니까 뭐 그냥 봐 놓으세요. 여기도 보면 고기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저희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기 먹지 말고 섭취 주의가 아니고 제한이라고 돼 있습니다. 음식은 싱겁게 제로 먹고 식이섬유 많이 먹고. 근데 이거 지킵니까? 약을 먹으면서 운동 열심히 하고 식이요법 하신 분들은 20년이 지나도 후유증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생활습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왕 할 거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약을 끊을 수 있어요. 당뇨약은 끊을 수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하면 그분은 약을 안 먹으면 얼마나 올라가느냐, A1C가 얼마나 올라가냐, 12 정도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약을 안 먹고 이 당뇨를 재면은 한 600 올라가시면 600, 500, 600 올라가요. 그대로 약 안 먹고 그대로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나죠. 근데 문제는 약을 먹어도 그 지경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 안 했지만 이런 케이스가 저는 13년 동안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도 있었냐, 40대 초반도 있었어요. 40대 초반 환자가 안경점에 가고 눈이 안 보여가지고 안경을 맞추러 갔는데 프리스크립션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CBC까지 다 가져갔더니 안경사가 뭐랬냐면, 당신은 안경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차피 곧 눈이 멉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40대 분인데 이분 돈 잘 벌어요. 한 달에 한 10몇만 불씩 버는 사람이에요. 한 달에 무역하는 사람인데, 와이프가 조선족인가 중국 사람인데 정말 미스 코리아처럼 이뻐요. 근데요, 이분이 와이프하고 잠을 못 잔 지가 꽤 됐어요. 왜? 30대부터 성기능이 없어요. 고혈압, 이 당뇨로 인해서 엄청나게 심한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분도 눈 좋아지고 약 끊었다니까요. 그리고 작년에 오신 그 목사님도 약 끊고 저 여기 오기 저기 온 날 목요일 날도 오셨었어요. 그분은 오실 때마다 뭘 좋아하시냐면, 목사님 저 아직도 약을 안 먹고 있습니다. 아직도 약 안 먹고 이렇게 정상입니다. 와서 자기가 얘기해. 그분이 저한테 소개한 분이 여러 명이에요. 저 사람한테 가보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런 거 100번 얘기해도 여러분 귀에 이거 다 잊어버려요. 근데 뭐는 기억나는 줄 아세요? 와, 그렇게 심각한 당뇨도 약 안 먹고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운동하세요. 뭐 유산소 운동하세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관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찾아서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뇨도 좀 싱겁게 먹어라. 뭐 그다음에 당뇨가 너무 이렇게 세고 자극적인 거 많이 안 먹어야 돼요. 특히 당뇨는 단 거를 많이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당뇨는 기름진 걸 안 먹어야 됩니다. 당뇨는. 이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 그래서 여기 제가 뭐 아까 하고 이거 비슷합니다. 아까 그거랑 고혈압이나 당뇨나 비슷합니다. 결론은 이게 이제 이 요법을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이 8개가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팩트된 8개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식단을 2개만 말씀드리면, 아침 간단하게 드시고 점심 한 끼는 잘 드시고 저녁에는
요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아침에는 좀 가볍고, 그런 아침에 뭘 드시는 게 좋냐면 약간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래서 약간 이렇게 드시고, 그다음에 점심을 잘 챙겨 드시고, 이거는 아이디얼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지는 않아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하시고 저녁을 매우 라이트하게 드시기를 권합니다. 근데 요것만 꾸준히 해도 좋아요. 그런데 당뇨를 고치려면 임팩트 있게 좀 단기간은 여러분이 오토파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기간.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은 식이 제한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식이요법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어디 가도 식이요법을 가르치고, 요즘에는 그 짐에 가도 식이요법을 가르쳐 줘요. 근데 당뇨 식이요법은 다릅니다. 제가 오랜 경험 가운데 이걸 좀 보면서 느낀 게 많거든요. 좀 다르니까 여러분이 당뇨 식이요법에 관심이 좀 있으시면,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다르고요, 좀 젊은 분들 다릅니다. 이거 굉장히 조금 섬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뭐만 잘 기억하시면 되냐? 고혈압, 당뇨가 불가능하진 않다. 고혈압은 어느 정도 낮출 수 있고, 여러분이 먹는 그 약 중에 상당 부분을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80대도 가능해요. 제 경험으로 볼 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당뇨는 완전히 끊는 것까지도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바로 옆에 교회 장로님 한 분은 정말 그 USC 병원에서 오래 일하신 분이었는데, 그 병원에서 그렇게 오래 일하시고 저랑은 뭐 테니스도 같이 치고 친구인데도 얘기 안 하시다가 엄청 심각해지고 은퇴하니까 그제서 찾아왔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분도 완전히 끊고, 그 와이프도 뭐 간호사고 그러신데 완전히 그렇게 수십 년간 교회 안에서 들었고 장로님인데도 너무 심해갖고 막 어쩔 수 없을 지경에 빠져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결론으로 말하면 지금 당뇨 약 끊고 얼마나 건강하게 사시는지 몰라요, 그분도. 그래서 불가능하지 않다 하는 것만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해보면 델리케이트합니다. 연세에 따라서, 그다음에 뭐 비중에 따라서, 그다음에 뭐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런 거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냥 일반적인 거 나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 어설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걸로는 좀 어렵다 하는 거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 좀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혹시 제 말씀을 듣고 나 정말 한번 해볼 마음이 좀 생기는데 하는 분도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돕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다음에 뵐 때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